파우스트 2부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파우스트 1부에서 나타나는 육체적 영혼과 지식의 세계를 다 누린 파우스트 2부에서는 구원의 역사죠. 대세계와 인류와 세계의 커다란 흐름, 구원의 역사 속으로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우선 파우스트가 1부에서는 자기 고향이라는 소세계라고 이제 그게 장수적 배경이 그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제 2부에서는 보다 더 큰 세계, 대세계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겠죠. 그 1부에서는 소세계 또는 소시민의 세계 또는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된 그레찬의 만남이라는 개인적인 체험에 국한된 것을 보인다 그러면 2부에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차원, 인류의 공동체로서의 세계 무대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신성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파우스트는 제정된 신성 로마 제국을 구하기 위해 하피드 찍어내고 위기를 극복하고 황제의 왕국에서 이제 영화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게 만족하지 않게 되죠. 황제는 파우스트를 현자로 믿고 그리스 대표적인 그러한 그리스 대표적인 이제 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레네, 파리스 헬레네를 이제 불러 내게 되죠. 헬레네. 우리 흔히 해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됐던 헬레네, 그리고 트로이 국가의 왕자였던 그 파리스죠. 이제 불러냅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와 상의해서 우주 국가에서 시공을 초월한 어머니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헬레네의 형태만을 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헬레네를 다시 불러내는 거. 우리 흔히 해서 뭐 이런 걸 우리 수학식 기법에서 판타스마고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판타스마고리 이미지를 빌려오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헬레네를 사랑하죠. 1부에서는 파우스트가 그레첸을 사랑했다 그러면 2부에서는 헬레네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레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고전 미의 세계인 이제 그리스로 가죠. 그래서 게테는 여기서 그리스에서 상당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제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의 세계관, 특히 그리스와의 연관은 그러니까 파우스트의 고전주의적인 관점이 원래는 그리스에 그게 이제 기원을 두고 있죠. 그 그리스와 연관성을 이 파우스트 2부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부의 3마에 가면은 헬레네는 이제 현실적인 여인에 대해서 파우스트와 결혼을 하게 되고, 파우스트는 헬레네와의 그런 결혼에서 오이포리온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오이포리온은 신화에 쓰는 아킬레스와 헬레네의 아들로서 신화적 인물이죠. 오이포리온은 영국의 천재 바이런, 시인 바이런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이포리온은 그리스 동력 전쟁에 그리스도인에 뛰어들어서 이카루스처럼 두 팔을 날개를 펼치고 이카루스, 태양을 향해 날아갔다 떨어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는 이카루스처럼 비약을 하고자 하나 아름다운 육체는 증발하게 되는 그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여기에 나오던 오이포리온의 그런 이야기 에피소드는 이카루스 신화적 에피소드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포리온의 죽음으로서 파우스트 헬레네의 사랑도 끝이 나고, 헬레네는 오이포리온의 뒤로 따라 저속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제 파우스트는 그녀의 고독과 배을만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이제 한 100세까지 이제 연령에 도달하게 되고, 메피스토펠레가 불러난 요녀가 뿜은 입김으로서 눈까지 먹으로서 앞에 보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이제 더 밝아져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가 완성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완성될 새 땅에 모든 곡식들이 모르겠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를 예감을 하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순간이 멈춰라. 나는 참으로 아름답다. 독일어는 Augenblick verweile doch, du bist so schön 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 파우스트 2부의 핵심적인 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순간이 멈춰라. 너는 참 아름답다 하고 그렇게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메피스토펠레스의 악마의 유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만족, 물질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혼, 구원된 영혼이죠. 구원된 영혼으로서 얻는 그런 만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기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영혼은 그 천상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우스트의 종교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속죄하는 인간 또는 여인, 예를 들면 우리가 파우스트 일부에서 또는 우리가 영화에 봤던 모르나우의 파우스트 영화에서 그레첸이 그렇게 했죠. 그레첸이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속죄하는 그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속죄하는 여성이 구원받는 것을 강하게 이제 파우스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우스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Das ewige weibliche Sicht uns an 이란 역시 그 파우스트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그 귀절로서 이런 그 말로 함께 신비학적으로 빅드라마 파우스트는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멈춰 너는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구원 얻는 부분이죠. 영혼의 구원 얻는 부분하고 여성적인 것만 das ewige weibliche 영혼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이 아마 파우스트의 그런 커다란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 1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원론, 2부에서도 역시 구원론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천상의 속에서 보면 너로 가는 자는 방황한다 라고 시작했고, 마지막에서는 영혼이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것으로 끝나게 되죠. 예를 들면 빌레르마이스트의 수업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레르마의 수업 시대에서 역시 마지막에 그게는 6, 8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6부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그 수녀와의 그런 대화라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영혼의 고백. 그 다음에 7부, 8부에 이른바 투름 계절 샤프트라고 해서 탑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탑 사이에서의 그런 그 수사, 아베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그 수도사의 딸, 그 딸과의 그런 결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이 여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고전 작품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고전적인 작품인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트 칠레의 지진을 한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Das Erdbeben in Chile. 1807년에 세이젠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은 노벨레 또는 뭐 노벨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노벨레 장르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노벨레라고 하는 그런 장르는 우리 흔히 서사문학의 하부 장르가 되겠죠. 또는 소설의 하부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독일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레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 노벨레라의 시작, 노벨레를 이렇게 씁니다. 노벨레라의 시작은 이탈리아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젠타게 베르케 독일로 하면 데카메론.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고 메론이라는 얘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가지 얘기 또는 10일간의 얘기, 그것이 데카메론이 됩니다. 여기 데카메론 한 읽어본 사람 있어요? 데카메론 읽어본 사람 없어요? 상당히 그 뭐랄까 에로틱한 그런 얘기로 이루어진 것이 이 데카메론입니다. 노벨레는 소설보다 분량이 작고 장으로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노벨레는 소설보다 갈등 구조가 약합니다. 노벨레는 소설처럼 하이프롯을 서브프롯이라고 하는데 하이프롯을 지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사가 선형적인 진행을 보여줍니다. 노벨레는 현실을 다중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벨레는 상당히 그렇게 프롯이 갈등 구조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긴장감이 되게 높은 대신 복잡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 현대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중 시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노벨레는 열린 형식보다 닫힌 형식을 취합니다. 닫힌 형식. 우리가 문학에서 닫힌 형식은 뭘 닫힌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열린 형식하고 닫힌 형식 차이점. 닫힌 형식이라는 것은 원래는 드라마에서 나왔죠. 드라마, geschlossene Form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열린 형식은 open form. 닫힌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드라마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막극을 얘기했는데 오막극, 도입, 전개,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반전, 파국,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오막극 구도, 오막극을 이제 얘기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을 때 세 가지 통일을 얘기했었죠. 하나는 시간의 통일, 장소의 통일, 그다음에 줄거리의 통일, 그죠? 시간의 통일이라는 것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 드라마가 시간적으로 하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소의 통일. 드라마가 장소가 추격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소로 막 이동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추격되어 있고, 줄거리의 통일. 커다란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이 계속 쭉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줄거리 통일. 요즘처럼 뭡니까? 격가지 얘기가 막 끼어들어서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고전적인 의미에서 비극, 고대 그리스의 그 비극, 강한 파토스가 이렇게 엄습하고 억누르고 있는 그런 비극, 이것에는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줄거리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기하학적 내지는 건축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학적 구조, 흔히 해서 텍토니시 스트럭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텍토닉 스트럭처 영어로 하면은 이런 닫힌 구조 형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드라마에서 일반적으로 닫힌 구도, 닫힌 형식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 시학에서 얘기했던 뭐라 할까요? 미메시스 이론, 아닌 닫힌 구조 이론, 또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할 때 규범 이론, 규범 문학 이론이라 그렇게 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표준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이 하나의 문학을 생산하는데 규범, 표준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 규범 문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규범 문학, 규범 문학의 엄격하게 얘기하면 17세기 레싱에 의해서 조금 무너지지만 그래도 커다란 그 흐름은 19세기 자연주의 시기 이전까지는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 자연주의 문학, 자연주의 드라마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독일에서는 게하르트 하우프트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노르웨이 입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스웨덴의 스탠트베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벨기에 메트링크 이런 사람들, 우리 자연주의 이 드라마 이론, 이런 것이 나타나기 이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규범 문학 이론은 상당히 많이 유지가 되죠. 우리 흔히 그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닫힌 문학의 형식이 이루어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형식이 유지된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닫힌 형식, 드라마 형식에서 특히 닫힌 형식이 깨지게 되는 것이 자연주의 드라마에서 보통 깨지게 되죠. 서사가 들어오는, 해설자가 들어오는 이러한 형식에서 깨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닫힌 형식을 완전히 깨트린 사람은, 완전히 깨트린 베르토르트 브레히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브레히트 알죠? 브레히트의 흔히 얘기해서 서사극 이론은 이른바 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 또는 반 아리스토텔레스 드라마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히트가 완전히 깨어버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을 그 이전에까지는 어느 정도 19세기 말 또는 19세기 중년 자연주의 시기까지는 계속 이루어진 형식이 닫힌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벨레는 그러한 닫힌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벨레는 주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기하고도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사건, 또는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사건, 이런 거는 노벨레의 그런 서사 대상이 아닙니다. 노벨레는 일반적으로 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조금 센세이셔널한 이런 얘기들, 이런 것을 노벨레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레는 게테에 의하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igenheit unerhörte Begebenheit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어났지만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클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 같은 이런 것도 노벨레 작품 노벨레도 이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보게 될 하이니히 폰 클라이스의 칠레의 지진, 말 그대로 칠레의 지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저 멀리 떨어진 칠레. 우리도 최근에 이제 칠레하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FTA를 맺어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게테 시대, 게테 고전주의 시대죠. 클라이스의 고전주의 시대 칠레의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벨레는 규범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벨레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은 서사의 전환점, 독일은 벤데풍크트가 되게 됩니다. 지금 노벨레의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벨레는 서사의 전환점에서 요약된 보고 장면과 장면적으로 확장된 부분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노벨레의 주인공은 흔히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 외부에 내몰리며 또는 소통의 부재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노벨레의 주인공들은 고립되어 있어 사회 외부로서 이렇게 내몰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르투르스 슈니츠러의 꿈을 노벨레라고 하는 19세기의 말 또는 20세기 초에 비엔나 학파의 아르투르스 슈니츠러의 꿈을 노벨레라고 썼는데, 이 꿈을 노벨레를 영화로 되어 있죠. 영화로 나게 Eyes Wide Shut이라는 영화, 이런 영화에서 흔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공도 역시 꿈, 그죠? 현실과 꿈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노벨레의 서사 내용은 카오스와 질서, 카오스와 코스모스 사이를 다루고 있다. 카오스의 대립적인 말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는 질서, 카오스는 혼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신화, 우리 신화학, 유럽의 신화학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유럽의 신화학에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의 제일 위에 해당되는 그 신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카오스예요. 카오스. 그래서 유럽은 양대 커다란 문화의 축으로 이루어져, 하나는 기독교 문화고 하나는 그리스 신화인데, 그리스 신화의 제일 최초의 신이 카오스고, 그 다음 기독교에서는 코스모스, 천지창조의 신 하나님, 코스모스, 질서정연하게, 그 성경의 시작은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7일간의 그런 것이 착착착 이렇게 계획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가 창조된 거고, 고대 신화, 고대 그리스 신화도 천지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일 처음에 신은 그 카오스 혼돈의 시다 말이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바다, 하늘, 땅, 바다가 또는 그 뭐 지하가 나누어지지 않는 이런 하나의 전체의 어둠의 덩어리를 혼돈이라고 합니다. 뭐 진흙 같은 어두운 진흙 같은 거대한 이런 덩어리, 이런 덩어리가 혼돈인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한다. 노벨레는 이런 카오스와 코스모스 사이를 다루고 있다. 노벨레에서는 우연이 서사 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 우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서사 내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벨레는 사회적 영역보다는 개인의 감정적 영역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 영역, 이런 것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노벨레는 셔츠들보다 서사 구조가 복잡합니다. 셔츠들은 짧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갈등은 셔츠들보다 전개 과정의 시간이 길게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은 변하는 순간이 끝이 나게 되죠. 노벨의 서사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끝나지 않으며, 따라서 주인공의 미래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으며 다만 암시될 뿐입니다. 그죠? 노벨의 마지막 부분, 서사의 마지막은 뭔가 관객에 뭔가 완전히 뭐 어떤 해결을 땄다 이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애매하게 그래서 주인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도 그렇게 또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르투르 슈니틀러의 그 꿈의 노벨에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칠레의 지진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노벨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도 동기, 그 우리는 라이트 모티브, 주도 동기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동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티브라고 그러죠. 우리 모티브, 주도 모티브. 뭘 모티브라고 그럽니까? 모티브가 무슨 얘기죠? 모티브는 텍스트가 있어요. 우리 문학 텍스트. 앞에 뭐 여러 가지 봤었죠? 니벨링크도 봤고, 파우스트도 봤고, 오늘은 여기 나오는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트의 그 칠레 지진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텍스트를 이끌어가는 힘, 텍스트를 이끌어가는 힘, 그게 우리 모티브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끌어가는 이 모티브 힘이 모티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우리는 어떤 텍스트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 이래서 우리는 주도 동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도 동기와 사물 상징, 딩진볼, 사물 상징이 독자에게 미리 예견하게 하거나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사 내용의 이런 불명료함과 불투명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도 동기가 계속 이어지게 그렇게 함으로써 노벨레는 전대미문의 얘기로서 구조가 서사 내용이 조금 불투명한데 이런 것을 주도 동기와 사물 상징이 조금씩 보완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벨의 핵심 서사 또는 중심 서사, 하우프트한트룽이라고 얘기하죠. 중심 서사는 흔히 위성 서사, 주변 서사, 람 한트룽 얘기하고는 이런 것에 삽입되면서 서사의 불명료함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벨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픽이라고 하는 문학의 3대 장르를 얘기하면은 리릭, 에픽, 드라마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에픽, 우리 흔히 서사문학이죠. 서사문학의 한 하부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벨레는 다른 그런 문학의 3대 부류,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이런 거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노벨레가 드라마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서사문학에도 여러 가지의 장르, 하부 장르가 있는데 그 하부 장르 중에서 가장 긴장감, 우리에게는 슈파농, 독일어는 슈파농, 영어로 하면 텐션, 긴장감을 많이 이제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에 가장 가까운 장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그 텐션이 없으면은 슈파농, 긴장감이 없으면은 드라마가 살아있지 못하죠. 드라마는 죽은 드라마가 됩니다. 긴장감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독자 또는 드라마 같은 것은 보는 관객, 관람자로 하여금 그 텍스트 또는 그 연극의 얘기를 이렇게 빠져들도록 이렇게 잡아두는 힘, 이것을 우리는 긴장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벨레를 읽어보면은 뭐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칠레의 지진, 이거 텍스트는 얼마 안 됩니다. 칠레의 지진은 한 10페이지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짧아요. 응? 아주 짧은데도 그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는 이 노벨레를 상당히 많이 썼죠.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니크 폰 크라이스의 그런 번역도 되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레 지진도 좀 수녀 얘기입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그 어느 대부의 딸인데 대부의 딸이 그 집안에서 그 대부의 귀족 집안에서 원하지 않는 저도 생각도 못했던 그런 남자와 이 자기 딸이 사귀고 있는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 딸을 수도원으로 보내요. 수도원이고 수녀원 그 남자와 격리시키기 위해서 떼어놓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보내는데도 이 남자는 그 수도까지 따라가죠. 따라가는데 이제 어느 축제 때 우리가 캐톨릭 축제 때 이렇게 이제 그 캐톨릭 사제와 수녀들하고 그 성도들이 쭉 이제 행진을 하고
그 주민들은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런 이제 유럽에서는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캐톨릭 축제 많이 있는데 그 축제를 시작하려고 성당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 귀족의 딸로서 수녀에 들어온 이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센세이션하죠. 이게 1807년도 얘기예요. 1807년도에 하이니히 폰 크라이스는 그런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수녀가 성축제일에 이렇게 이제 기가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출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런 아주 전대미문의 얘기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하이니히 폰 크라이스는 이른바 그 버려진 아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 이게 문학에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로 작동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 파우스트에서도 봤잖아요. 파우스트의 영화 살해, 그레첸이 그 파우스트와의 사이에 넣은 살해 아이를 이제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버려진 아이의 모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버려진 아이 모티브가 이 칠레의 지진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칠레의 지진, 좀 이따 한번 영화도 같이 보겠습니다. 칠레에서 일어난 사건의 장소는 칠레의 센티아고라고 하는 시이고, 시간은 오늘 아침에서 다음날 저녁까지 이틀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작품에서 흔히 여자가 성격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서의 여주인공 호세페, 여주인공 호세페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귀족의 부양 귀족의 딸 호세페는 캐톨릭의 성스러운 행렬도 중에 대성당 계단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루게라와 호세페는, 루게라에서 이 호세페의 그런 남자친구가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을 말미암아 죽음을 모면하게 되나 그들이 그 마을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자 다시 이 두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났어요? 이게 우연이죠. 그래서 이제 루게라가 감옥에 잡혔는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으로 해서 감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진에서 마을 전체가 다 부서져 버려요. 그 부서진 이후에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어느 교회에, 그 마을의 교회에서 다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왜 우리 도시가 이러한 천벌이죠, 이른바 천벌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유로 이제 두 사람을 다시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는 그런 나무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문학 이래로 사용되어 신학적 내용의 세속화, 신학적 세속화라는 문학적 토포스가 이 작품에서 역시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신학의 신학, 우리 캐톨릭이나 기독교는 신학적 성경의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문학, 특히 독일 문학에서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학적 문학의 신학을 내용을 다룹니다. 문학은 제2의 세계 또는 문학적 세계 또는 가능성의 세계, 개연성의 세계, 환상의 세계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문학의 영역인데, 신학이 문학으로 들어오면은 이른바 신학적인 원래의 의미는 퇴색되게 되고 문학적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되죠. 전이되게 되는.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신학적 내용의 세속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른바 세속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문학 속에서. 그 세속화라는 것은 독일어로 하면 제쿨라리지르 또는 명사라면 제쿨라리지용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쿨라리지용 시대 대어 테올로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세속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적 토포스예요. 토포스라는 것은 공동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작가들이 어떠한 주제 모티브를 같은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우리 토포스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토포스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문학적 내용의 세속화라는 토포스가 이 독일 문학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작품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당이라는 성스러운 장소와 연관된 줄거리가 간음에 관한 성경적 모티브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라이스의 노벨의 영화 잠깐 살펴보면은 하이니히 폰 크라이스의 문학의 영화는 여류 감독 헬마 잔데스 브람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그게 197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칠레의 지진 이외에도 에릭 로메르 감독의 오 후작보인 마퀴제 폰 오 1976년도,
그다음 폴커 슐렌더퍼의 미하일 콜라스, 폭도 미하일 콜라스. 그다음에 조지 모르스죠. 조지 모르스가 감독한 버려진 아이, 데어 핀들링. 이것도 버려진 아이. 이것도 하이닉 폰 클라이스의 작품입니다. 버려진 아이, 데어 핀들링. 1967년도. 이탈리아 감독인 마르코 벨루치오가 프리드 폰 홈부르크 왕자 또는 페르벨리네스의 전투. 프리드 폰 홈부르크. 이거는 그 클라이스트의 드라마 작품이죠. 홈부르크 왕자. 프리드 폰 홈부르크 왕자. 이런 것도 영화가 됐고요. 그다음 존 배덤이 클라이스트 노벨의 미샤일 콜라스터드로 제작한 잭불 1999년도 작품. 이런 것들이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트의 문학이 영화화된 이런 작품입니다. 적지 않죠.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트는 영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그 이유가 영화적인 그런 장면. 흔히 영화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 근데 문학의 영화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문학의 영화 중에서 노벨라가 특히 선호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벨라가 강렬한 사건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학적 특징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재도 전대미문의 소재. 그 당시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센세이셔널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나눠진 뭡니까? 그 목록, 문학의 영화 리스트에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트의 작품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오호작품 같은 거 있죠? 오호작품. 이런 작품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내가 조금 전에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헬마 산데스 브람스의 칠레의 지진 이런 것이도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두 작품을 보면 1975년과 1976년인데 1975년과 1976년에 영화가 되고 있는데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의 작품은 19세기 초의 작품들이 아주 19세기 초반인데 이게 왜 1970년대 중반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970년대 우리 신의 로망 또는 프라운베베 여성운동이죠. 우리 여성운동이 1970년대 상당히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기와 맞물리기도 합니다.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우리 그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의 영화들 아까 조금 전에는 칠레의 지진이라든지 여기는 오후작품 같은 것은 뭐 전형적인 그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고 아까 얘기하는 그 영화적인 시각화 효과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그런 것으로서 하이니키 폰 클라이스의 작품이 영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은 그렇지 않은데 영화를 볼 때 영화 조금씩 보겠는데 헬마 산데스 브람스의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이런 영화가 이 시기에 1975년도에 특히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런 영화를 분석하면은 상당히 그 접근법이 용이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칠레이진 잠깐 그 시퀀스 구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서사 과정의 구성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노벨레스 먼저 두 가지인데 노벨레스의 중심의과 위성에 그 다음에 영화에서의 중심의과 위성을 살펴보면은 투옥적인 헤르니모 루게라 얘기하고는 아까 돈나 호세페의 그런 남자친구가 되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돈나 호세페와 헤르니모 루게의 애정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성체 축제의 이 부분은 중심 핵이 되겠습니다. 중심핵. 요거 밑 아래 위에는 위성핵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1차 대지진, 칠레에서의 대지진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호세페가 투옥되고, 그다음에 헤로니모가 역시 투옥되고, 그다음에 2차 대지진과 도시의 폐허 형태가 나타나고, 호세페와 루게라의 우연한 재해. 아까 그 우연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만나고. 물론 대지진도 우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해필이면 그때 여기 나오는 누굽니까? 헤로니모 루게라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될 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것도 우연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세페 누게라 우연한 제외 아들 필립을 찾게 되고 도미니카 성당 미사에서 호세페와 헤로니모 루게라의 죽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 이제 조금 이제 그 위성으로서 카라멜 순원으로서 호세페가 이제 보내지게 되고 돈나 호세페 이제 진통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참수형 선고가 되겠죠. 수도 원장의 죽음, 대주교의 죽음, 폐허 속에서의 낭만적인 밤, 돈 페르난도와의 만남이 나타나고 성당에서 신성 모독으로 해서 소란이 나타나고 후안이 죽게 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투옥 측인 헤로니모 루게라죠. 투옥 측인 헤로니모 루게라와 돈나 호세페의 수도원 이번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호세페의 성당 개단에서의 진통, 호세페와 루게라의 애정관계, 성체 축제의 대지진, 호세페의 투옥, 그 다음에 헤로니모의 투옥, 호세페와 루게라의 행복한 재회, 호세페와 헤로니모의 루게라의 죽음,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위성 그런 핵으로서 카르멜 수녀에서 호세파 루게라의 짧은 만남이 잠깐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참수형이 선고되고 체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예,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영화를. 이 노벨은 1647년에 칠레 대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헤르니모 루게라라고 하는 젊은 스페인 청년이 감옥의 기둥 옆에서 목을 메어 죽으려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자살을 하려는 그런 것을 약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1년 전 그 도시 부양 귀족의 한 사람인 동 엔리코 아스테론에게 고용된 가정교사였는데, 그러나 엔리코 아스테론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돈나 호세페와의 그 연애관계에 있음이 발각되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늙은 아스테론이 딸에게 엄정하게 경고한 후에도 그들이 계속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신속히 지켜보던 그 아들이 이 사실을 밀고하여 돈나 호세페는 카르멜 교단의 수도원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돈나 호세페와 헤로니모 루게라는 다시 연락을 다 수도원을 그들의 행복한 무대로 이제 삼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영화는 우리가 잠깐 보았던 영화는 감옥에 갇힌 헤로니모 루게라가 창살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시퀀스에서 해설자는 1947년에 칠레 지진과 이에 관해 간략하게 관객의 서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는 드라마 시작 이전의 이야기, 전 이야기, 이른바 포우의 시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 얘기를 전달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시퀀스, 우리가 보았던 이 시작 시퀀스는 노벨에서와 같이 프래시 포워드 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래시 포워드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사건을 앞에 먼저 보여주는 것을 프래시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프래시 포워드로 우리 프래시백과 조금 상반되는 거죠. 프래시백은 과거의 것을 계상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프래시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프래시 포워드라고, 백이 아니고 프래시백이 아니고 프래시 포워드예요. 뒤에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앞에 미래의 얘기가 전개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프래시 포워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래시 포워드로 보여주는 것은 중심핵이 됩니다. 중심핵을 보통 보여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프래시 포워드로 나타나는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 해당된다는 의미겠죠. 이어지는 시퀀스에서 지구본을 들고 가던 주인공 헤로니모 루게라는 돈나 호세페가 아버지에 의해서 카르멜 수도원으로 보내져서 목격하게 되는데, 이 시퀀스, 수도원 시퀀스는 노벨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극적인 모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체 축제일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겁니다. 돈나 호세페는 성당 본당의 계단 위에 상골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상한 주목을 끌게 되고, 죄를 진 돈나 호세페는 그녀의 몸 상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내에서 사람들이 이 스캔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고, 비난의 소리가 통렬하기 때문에
이 탄원이나 돈나 호세페의 호의가 있던 원장의 소통도 돈나 호세페를 구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단지 화형이 섭정의 특명으로 참수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화형을 시키라 그랬는데 이제 조금 그 형이 낮아져서 참수형이 된다는 뜻이죠.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이 귀족 가문에서 탄원을 많이 합니다. 탄원을 해서 이 자기 딸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걸 했지만은 그 시대에 워낙 엄청난 사건으로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감방에 갇힌 헤롯님의 이런 엄청난 사건의 시위를 전해듣고 실신을 지키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을 강구해봤지만은 그가 두려웠던 날은 곧 다가왔고 그의 가슴 속에 자기의 처지가 이제 완전히 절망지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제 굳어갈 뿐이죠. 호세페를 형장으로 이끄는 종이 울리자 이 청년의 영혼은 절망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서 이제 죽음을 거의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화에서의 성당 입구에서의 호세페의 상고는 첫 번째 구성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성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 특히 영화의 그 서사가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구성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체 축제일이라면 그냥 나가서 보통 같으면은 그냥 시내에 나가서 카톨릭 예식을 이렇게 축제일로서 예식을 행하고 그 다시 이제 자기 원래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인데 갑자기 그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그 수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 중요한 구성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성점으로 나타나면 구성점이 어떤 사건을 바꾸는, 전환시키는 그런 보통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감옥에서 낳은 아들과의 재회는 극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호세페를 구해내고자 하는 아스른과의 탄원이나 돈나 호세페에게, 돈나라는 것은 보통 우리 스페인에서 미스에 해당되겠죠. 누구 양에 되겠죠. 돈이라는 것은 미스터가 되겠고, 돈나 호세페에게 호의를 가졌던 원장의 소통도 노벨과 유사하게 원작인 노벨로 진행된다. 하지만은 호세페가 형제로 끌려가는 과정의 시간적 길이뿐만 아니라 공간적 묘사에서 노벨을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형장에서 끌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소설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관객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은 영화가 시각적인 효과를 더 문학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하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영화에서는 어떤 사건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해요. 그것은 영화적 매체가 지니고 있는 그런 특성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상호 매체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하는 그 상호 매체적 이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이 문학의 어떠한 원전의 어떠한 부분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사건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 아까 얘기하는 뭐 주제의 차이, 그 다음에 예를 모티브의 사용의 차이, 내용의 차이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시간과 장소의 묘사가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분석도 많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시간적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 장소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이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이러한 분석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2번까지 하고 두 번째 분석까지 하고 세 번째 분석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만.